2021년 9월 20일 프라하 경찰이 평범한 욕실 문을 열었을 때 거의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차갑고 타일이 깔린 바닥에 23세의 크리스티나 노바코바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심하게 쇠약해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간신히 반응을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사실이 아니었다면 특별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크리스티나는 거의 4년 동안 이 방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관찰로는 이 방이 어떤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화장실과 다르지 않았다. 욕조, 바닥 타일, 샤워기, 위쪽의 작은 창문, 그리고 안쪽에서 잠긴 문. 단지 이 문은 특별했다. 특수한 드라이버를 사용해 밖에서만 열 수 있는 자물쇠가 장착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안에 있으면서 혼자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범죄 수사관들이 현장을 조사했을 때 바닥에서 2017년에 생산된 항정신병 약물의 빈 포장지 3개를 발견했다. 4년. 크리스티나가 추정상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정확히 그만큼이었다. 방의 습도는 계속 높았고 이는 그녀의 손바닥과 발바닥이 증명했다. 장기간의 물과 습기 노출로 인한 심각한 손상이 있었다. 크리스티나의 부모, 엔지니어 마르틴 노바크와 그의 아내 에바는 경찰을 평온하게 맞았다. 그들은 즉시 딸이 자발적으로 욕실에 있다고 알렸다. 더욱이 어머니는 수사관들에게 이런 이상한 결정이 정신과 의사의 권고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는 의료문서나 처방전을 부모들은 제공할 수 없었다. 경찰의 의혹은 즉시 부모들에게 향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용의자는 아버지인 마르틴 노바크였다. 그는 엔지니어이자 기술 전문가로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이런 유형의 자물쇠를 쉽게 조작할 수 있었다. 정확히 그가 경찰에게 문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며 강조했다. 밖에서 특수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에서 열 수 없다고.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문을 연 것은 일주일 전이었고 그 후 크리스티나가 다시 안에서 문을 잠갔다고 했다. 어머니인 에바 노바코바는 침착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수사관들의 질문에 기꺼이 답했고 확신에 차서 반복했다. 크리스티나가 스스로 문을 잠그고 나오길 거부했다고. 에바는 딸에게 음식을 먹였다고 주장했는데 문 아래로 음식을 밀어 넣어줬다고 했다. 최근 며칠 동안 크리스티나가 먹기를 거부했고 그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왜 어머니가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노바크 가족의 이웃인 주자나 코바치오바가 등장했다. 그녀는 경찰에게 크리스티나가 밤에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런 일은 항상 아파트의 딸 외에 아버지만 있을 때 일어났다고 했다. 이웃은 심지어 그런 순간에 어머니가 집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종종 친척들 집에서 밤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 증언들을 확인했을 때 다른 이웃들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 주자나 외에는 아무도 이상한 비명이나 도움 요청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수사당국은 이웃의 증언에만 집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직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말들일 뿐이었다. 한편 법의학 전문가들이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다. 법의학 검사 결과 크리스티나가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것은 36시간 이내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욕실 문이 이미 일주일 동안 잠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누군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부모 중 누군가가 최근에 문을 열고 그곳에 음식을 남겼다. 그러나 누가, 그리고 왜 이것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경찰이 욕실에서 크리스티나를 발견한 다음 날, 수사관들은 그날 아침의 모든 세부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분명히 진실을 모두 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버지인 마르틴 노바크에게 관심이 쏠렸다. 겉으로는 자신 있고 거의 무관심하게 행동했는데 마치 경찰 방문이 단순한 일상적인 불편함인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서 몇 가지 순간들이 즉시 수사 당국을 경계하게 만들었다. 9월 20일 이른 아침, 경찰이 욕실을 강제로 연 바로 그날,
집 근처 주차장에 설치된 이웃의 IP 카메라가 마르틴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포착했다. 그는 일요일 오전 5시 12분에 화면에 나타났는데 평소 이 시간에는 항상 집에 있었다. 처음에는 화면에서 의심스러운 것이 없었다. 남자가 단순히 현관에서 나와 주차장 먼 구석에 주차된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러나 마르틴의 후속 행동들이 수사 당국으로 하여금 이 녹화를 반복해서 보게 만들었다. 화면에서 크리스티나의 아버지가 트렁크를 열고 오랫동안 안을 뒤지며 뭔가를 확인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이 뚜렷이 보였다. 어느 순간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2가지 세부 사항을 포착했다. 일회용 의료용 장갑 상자와 큰 건설용 헤어드라이어. 이 2 물건은 즉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에서는 엔지니어가 자신의 일을 위해 어떤 도구든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이는 충분히 정상적이었다. 그러나 일요일 아침 수사관들이 그에게 오기 훨씬 전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상해 보였다. 의료용 장갑은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문을 숨기려는 시도를, 범죄 기록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을 때 장갑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은 당연히 즉시 이것을 의심했다. 마르틴은 카메라 녹화가 경찰 손에 들어간 지 몇 시간 후 수사관들과 설명해야 했다. 일요일 이른 아침에 건설용 헤어드라이어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크리스티나의 아버지는 차분하게 차고에서 배선을 수리했다고 답했다. 전날 저녁에 고장이 났고 수리할 다른 시간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답변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수사 당국은 재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차고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요청해 실제로 배선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려 했다. 이 문제는 열린 채로 남아 추가 확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장갑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았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욕실에서 나온 물이나 물질의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는데 이것이 아버지를 크리스티나의 이야기와 직접 연결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실험실 분석은 이러한 기대를 매우 빠르게 무너뜨렸다. 독성학 전문가는 결과를 받고 장갑에 욕실의 물이나 습기 흔적이 없다고 알렸다. 증거물은 깨끗했고 아버지가 욕실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가설은 배제될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물 대신 장갑에서 완전히 다른 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에폭시 수지. 장갑의 에폭시의 출현은 경험 많은 수사관들도 놀라게 했다. 에폭시 수지는 적어도 첫 번째 관찰로는 욕실과 전혀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르틴 노바크는 이 물질의 출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수사관들은 아직 그에게 이 질문을 직접 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성급한 비난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수사 당국은 아파트와 마르틴의 개인 소지품에서 에폭시 수지의 흔적을 조심스럽게 찾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에폭시 수지가 크리스티나의 감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수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모든 것이 경찰이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는 가정의 범위 내에 있었다. 같은 날 수사관들은 마르틴 자신의 인격을 더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그를 폐쇄적이지만 정중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집에서 그는 어떤 스캔들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도 없었다. 직장에서는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 평가했는데 절대 지각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인격을 더욱 수수께끼로 만들었다. 수사 당국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마르틴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얼마나 차분하게 대했는지였다. 그의 행동에는 공황도 당황도 없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강조된 평온함을 보였는데 마치 경찰이 심각한 것을 찾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장갑의 에폭시 수지만이 아직 전체 그림에 맞지 않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고 마르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경찰은 아직 알아내야 했다. 수사 당국은 그의 알리바이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지만 성급하게 비난하지도 않았다. 마르틴은 오전 5시 12분부터 5시 54분까지 주차장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그 이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별도로 알아내야 했다. 수사의 이 단계에서 수사관들은 두 번째 용의자인 에바 노바코바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이제 정확히 그녀가 수사 당국이 그녀의 남편에게 직접 묻기를 결정하지 않은 질문들에 답해야 했다. 그들 중 누군가는 분명히 욕실 문 뒤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크리스티나가 어떻게 4년 동안 욕실에 갇히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2017년 8월로 돌아가야 한다. 바로 그때 나중에 그녀 부모의 논증이 된 그 유명한 문구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가정격리. 그 시기에 크리스티나는 19세가 되었다. 그녀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소녀의 행동은 이 사건들보다 약 6개월 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지인들은 크리스티나가 폐쇄적이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것이 그녀 가족 쪽에서 그렇게 급진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 2017년 8월 5일 부모들은 프라하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마렉 벤초 박사의 클리닉에서 크리스티나를 데려온다. 퇴원서에는 크리스티나가 분열정 동장애를 앓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공식적으로 이는 진단 에피이스토돈 1으로 지속적인 의료 감독이 필요하다. 벤초 박사는 짧지만 중요한 권고를 남겼다. 아쿠아시 입원. 부모들은 공식 결론서를 받고 클리닉을 떠났다. 그러나 의사의 조언을 따라 첫 번째 상태 아쿠아시 병원에 가는 대신 가족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다. 크리스티나의 어머니인 에바 노바코바는 나중에 경찰에게 그들이 공격성을 두려워했다고 설명했다. 가족은 소녀가 때때로 통제력을 잃었고 병원이 그녀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다고 확신했다. 가족 밖으로 상황을 알리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경찰은 당연히 그런 결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식적인 의료 처방과 전문가의 감독 없이 사람을 가정에서 격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극히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후속 사건의 전개를 고려하면 이것은 매우 이상해 보였다. 수사의 첫 번째 질문 중 하나는 명백했다. 가족이 주치의와 협의하지 않고 그런 격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부모들이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증거로 정확히 의사의 권고를 언급했을 때 말이다. 가족이 수사 당국에 제공한 클리닉 퇴원서 자체는 진짜처럼 보였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벤초 박사의 서명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범죄 수사관들의 실무에서 그런 경우들이 한 번이 아니라 발생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벤초 박사 서명의 법정 필적 감정을 요청했다. 한편 수사관들은 가족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가족의 지인들 중 누구도 크리스티나가 명백한 공격성을 보였다고 확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녀는 조용하고 평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교육기관이나 거리에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친근하고 민감한 사람으로 묘사했는데 격리 전 마지막 해에는 매우 폐쇄적이었지만 말이다.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결정을 고집했다. 크리스티나의 어머니는 정확히 의사가 그들에게 복잡한 상황에서 집에서 행동을 관리할 수 있다고 이해하게 해주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부모들의 이해에서 행동관리라는 문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필적 전문가들이 작업을 완료하고 수사당국에 결과를 전달했다. 벤초 박사의 서명은 절대적으로 진짜였다. 따라서 아쿠아시 입원 권고는 실제로 의사로부터 나온 것이었고 문서 위조에서 어떤 범죄도 없었다. 위조 가설은 스스로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러나 법적으로 주요 질문이 남아있었다. 이 권고가 그렇게 엄격한 가정 격리에 대한 정당화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사건에 참여한 범죄 수사관들과 변호사들은 그런 상황에서 의사의 권고가 부모들을 책임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선언했다. 어떤 의료 결론도 정기적인 의료 감독 없이 성인을 밀폐된 공간에 가두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한편 벤초 박사 자신은 경찰의 관심 범위 밖에 있었다. 수사 당국은 의도적으로 그를 공개 논의에서 멀리 두었고 노바크 가족과의 대화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의사를 아무도 범죄로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필적 감정의 서명이 그로부터 모든 의혹을 명확히 제거했다. 경찰이 점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공식적인 의료 결론과 병원에 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부모들이 왜 상황을 숨기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했는지였다. 특히 가족이 충분히 부유한 것으로 여겨졌고 좋은 의료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웠다. 이 이야기의 배경에서 또 다른 미묘한 점이 나타났다. 크리스티나가 2017년 중반에 공개 생활에서 사라진 것을 고려하면 프라하의 의료 서비스들은 그녀의 운명에 어떤 관심이라도 보여야 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료기관이나 사회 서비스 쪽에서 크리스티나의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감독이나 확인은 기록되지 않았다.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말 그대로 의사들과 사회 서비스의 시야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별도의 수사가 필요했다. 가족의 격리 결정은 완전한 비밀 속에서 내려졌다. 이웃들은 비정상적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부모들과 프라하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낳았다. 그 시점에서 이야기는 여전히 복잡했다. 형식적으로 문서들은 부모들의 버전을 확인했지만 법적으로 가족의 그런 결정은 극히 취약해 보였다. 수사 당국은 곧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뒤바꿀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경찰이 노바크 가족 아파트에 처음 들어간 지 3일이 지났다. 수사는 이미 핵심 세부 사항들이 부족한 복잡한 퍼즐을 담기 시작했다. 바로 이 순간 범죄 수사관들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다. 아파트를 더 자세히 조사하면서 경찰관들은 환기구에서 회색면 장갑을 발견했다. 첫눈에는 어떤 집에서나 찾을 수 있는 평범한 생활용품이었다. 그러나 정확히 그것에서 전문가들이 찾고 거의 보이지 않는 굳은 에폭시 수지 흔적을 발견했다. 정확히 이 사소한 것이 발견을 이전 사건들과 주요 용의자 중 한 명인 크리스티나의 아버지 마르틴 노바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놓친 골이었다. 수사관들은 장갑이 이전에 마르틴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것들과 브랜드와 모델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빠르게 확인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장갑의 수지에 대한 화학 분석은 금속 표면을 밀봉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 조성물임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조성물이 최근 코시체 DIY 건설 매장 중 한 곳에서 구입되었다. 더욱이 경찰은 정확히 마르틴 노바크의 이 구매를 확인하는 영수증을 찾았다. 수사관들은 즉시 마르틴을 또 다른 조사를 위해 소환했다. 이번에는 경찰에게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다. 환기를 위해 에폭시 수지가 왜 필요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더욱이 마르틴은 이전 만남에서 아파트에서 어떤 수리 작업도 하지 않았고 환기 시스템도 만지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주장했다. 모든 비난과 의혹에 대해 그는 차분하게 답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연관성도 부인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에폭시 수지는 오직 착오를 위해 구입한 것이었고 아파트에서도 더욱이 집의 환기에서도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사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의 증언과 실제 사실들의 명백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국은 최종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다. 정확히 환기구에 밀봉제를 바를 필요가 왜 있었는지 이해해야 했다. 경찰에게 떠오른 첫 번째 가설은 가장 명백한 것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환기를 막아서 욕실에서 나는 소리가 이웃들이나 외부인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이고 무서운 가설이었다. 황희는 실제로 어떤 소리든 비명이나 도움 요청 소리든 이전의 이웃인 주자나 코바치오바가 언급했던 소리든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설에는 빠르게 약점들이 나타났다. 첫째, 장갑이 발견된 환기구 구멍은 완전히 막히지 않았다. 수지는 부분적으로만 발라져 있었고 소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었다. 둘째, 조사 결과 그런 부분적인 환기 차단은 절대적인 방음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수사관들이 새로운 증거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소방검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다. 소방서 전문가들이 밀봉제가 어떻게 발라졌는지 알아내기 위해 건물 전체의 환기구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론은 수사의 그림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에폭시 수지가 노바크 가족의 아파트에서가 아니라 한층 아래 이웃 아파트에서 발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발견은 부모들의 죄에 대한 모든 이전 가정들을 의심케 했다. 경찰은 처음으로 사건의 수사당국이 이전에 의심하지도 않았던 제3자가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과 마주했다. 아직 누구도 이웃들 중 누가 환기구에 접근할 수 있었고 왜 에폭시 조성물을 사용했을 수 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환기의 장갑은 우연이 아니었다. 환기구에서 작업을 한 사람은 아마도 밀봉제를 바르는 순간에 정확히 그것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핵심 증인이나 심지어 용의자가 될 수 있었다. 이제 경찰은 노바크 가족의 이웃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했다. 우선 수사관들의 관심은 다시 주자나 코바치오백에 향했는데 그녀는 크리스티나의 아버지에 대해 처음으로 증언한 여성이었고 이전의 밤의 도움 요청에 대해 언급했었다. 정확히 그녀의 아파트가 노바크 가족 거주지 바로 아래에 위치했다. 에폭시 수지가 그곳에서 발라진 것이라면 이것은 이전의 특별한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던 이웃의 행동의 진정한 동기에 빛을 비출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수사당국은 사건이 처음에 보였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했다. 크리스티나의 격리는 그녀의 진단이나 부모의 행동뿐만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들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었다. 수사의 이 단계에서 아무도 이미 명확한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다. 에폭시 수지 방울이 있는 장갑은 매일 더 복잡해지는 사건 연쇄에서 새로운 수수께끼가 되었다. 그리고 경찰이 누가 왜 환기 시스템에 개입했을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이야기 자체는 점차 한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 훨씬 더 크고 어두운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환기구에서 장갑이 발견된 순간부터 수사당국은 이웃들을 특별한 관심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관심의 중심에 주자나 코바치오바가 있었는데 그녀는 노바크 가족 아파트에서 나는 비명에 대해 처음 말한 여성이었다. 이 순간까지 경찰은 그녀를 단지 증인으로만 인식했지만 이제 그녀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색조를 띠게 되었다. 주자나 코바치오바는 44세다. 독신 여성으로 노바크 가족 바로 아래 아파트에서 이미 10년 넘게 살고 있다. 2018년까지 그녀는 프라하 시립병원의 정신신경과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다. 이것은 경찰이 그녀의 이력을 더 철저히 확인했을 때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었다. 주자나 자신은 첫 번째 조사에서 이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으며 병원에 문의한 후에야 밝혀졌다. 주자나는 2018년 여름에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질서 위반이었다. 동료들은 그녀가 치료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했고 의료 교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환자들에게 의료 권고를 주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클리닉 경영진은 그녀의 해고 세부 사항을 홍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건조한 공식화에 그쳤다. 병원을 떠난 후 주자나는 작은 개인 회사에서 청소부로 취직했다. 경찰이 주자나를 다시 조사를 위해 소환하고 이웃들로부터 처음 비명을 들었던 2018년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여성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답변은 짧고 그다지 그럴듯하지 않았다. 텔레비전이 너무 시끄럽게 켜져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핑계는 특히 정신신경과에서의 그녀의 근무 경험을 고려할 때 매우 의심스러워 보였다. 주자나는 분명히 실제 비명과 텔레비전 소음을 구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수사관들은 주자나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 노바크 가족을 비공식적으로 상담했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것은 그녀의 침묵, 이상한 행동, 심지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의 세부 사항에 대한 지식도 설명할 수 있었다. 여성은 이웃들과의 그런 접촉을 단호히 부인했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그녀의 진실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주자나와 노바크 가족의 연관성을 확인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전화 통화 기록을 조사했다.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사건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었다. 전화 요금 청구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자나 코바초바와 마르틴 노바크 사이에 총 26번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통화들은 주자나가 처음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통화 횟수는 비정상적으로 많았는데 특히 주자나와 마르틴이 신문에서 거의 소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랬다. 이웃들이 정확히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는지는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경찰은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연결점이 있었다. 2019년 이후 통화는 갑자기 중단되었다. 이웃들의 관계에서 분명히 무언가가 변했지만 경찰은 아직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왜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느냐는 질문에 주자나는 단지 더 이상 소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만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다시 한번 그녀의 전체 신문을 수반했던 그 같은 모호함과 회피가 스며들어 있었다. 수사팀은 아직 주자나를 공식적으로 용의자로 지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지위는 열려있는 상태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점점 더 이 이야기에서 이웃의 역할이 처음에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녀의 몇 년간의 침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최소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묵묵한 동의를 포함할 수 있는 어떤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을 것이다. 이러한 발견과 병행하여 수사관들은 다른 이웃들을 다시 신문했다. 그들 중 아무도 노바크 가족의 아파트에서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유일한 사람은 주자나였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녀의 높은 주의력을 증명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경찰의 주의를 이웃 가족에게 끌어들이면서 아마도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 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자나 자신은 신문의 강도에도 불구하고 동요하거나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여성은 답변에서 조심스러웠고 공격적이거나 당황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마치 이런 상황의 전개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수사관들은 이를 놓칠 수 없었다. 여성의 행동은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 처음에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수사팀은 이웃들 간의 통화가 단순한 우연, 개인적인 상담 또는 더 큰 무언가였는지 알아내야 했다. 이전의 발견들을 고려할 때 경찰은 한 가지만 확신했다. 노바크 아파트의 이야기는 결코 가족 비극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이웃들이 부모들 못지않게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기서 관심의 중심에는 노바크 가족이 아니라 주자나 코바초바가 있을 수 있었다. 크리스티나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경찰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2018년 6월 14일 노바크 가족이 그녀를 집에서 격리시키기로 결정한 지 약 1년 후, 바로 그때 정신과 의사 마렉 벤초가 처음으로 프라하 의료 당국의 면밀한 주의를 받게 되었다. 계기는 의료협회가 외래 환자에 대한 불충분한 관찰로 내린 경고였다. 문제가 제기된 환자 목록에는 크리스티나 노바코바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식 조사에 따르면 벤초는 클리닉에서 퇴원한 후에도 크리스티나를 원격으로 계속 상담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약 30분간 그는 스카이프로 화상통화를 진행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규정상 허용되었지만 비표준적인 관행으로 여겨졌다. 당시 원격 의료는 이미 널리 퍼져 있었지만 항상 주요 방법이 아닌 추가적인 관찰 수단으로만 인식되었다. 조사관들은 의사에게 심각한 제재를 가할 중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향후 외래 환자들의 기록을 더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사건은 경고로만 그치고 종료되었다. 수사관들은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의사가 왜 개인 방문이나 입원 의뢰 대신 원격 세션을 선호했는지 매우 궁금해했다. 모친의 증언에 따르면 크리스티나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매달 악화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초는 정기적으로 그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원격으로 확인했다. 신문에서 정신과 의사는 경찰에게 자신의 행동이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크리스티나의 어머니인 에바 노바코바는 집에서의 격리와 지속적인 돌봄이 입원 치료보다 딸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확신시켰다. 의사는 모든 관찰이 짧은 화상 통화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직접 반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말을 의심할 이유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에게는 또 다른 가설이 생겼다. 경찰은 벤초 박사가 정기적인 원격 상담에 대해 노바크 가족으로부터 비공식적인 보수를 받았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이러한 의혹은 의사의 문서나 클리닉 서비스에 대한 공식 청구서, 어디에도 이러한 상담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 이 버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고 현재로서는 가능성 중 하나로만 남아 있었다. 경찰이 의사의 동기를 파악하는 동안 예상치 못하게 다른 더 우려스러운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크리스티나의 욕실에서 발견된 약물들에 대한 법의학적 감정은 이상한 불일치를 보여주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소녀가 복용한 항정신병 약물들은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에 이미 생산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포장지들은 2021년 제조 날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약물을 생산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전문가들은 그 약물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없었으며 이 사실은 별도의 수사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약품의 공급 경로는 완전히 불분명했다. 마렉 벤초 의사는 약물 구매나 공급에 대한 어떤 연관성도 단호히 부인했다. 그는 공식 생산이 중단된 후에는 그것들을 처방하지 않았으며 그런 약물들이 어떻게 노바크 집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확신했다. 경찰은 약물 획득 경로를 공개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 수수께끼는 의사나 가족의 단순한 태만보다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수 있었다. 현재 수사팀은 한 가지를 이해했다. 누군가가 분명히 노바크 가족의 금지된 약물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중요한 점은 명백한 의료윤리 위반에도 불구하고 벤초 박사와 가족 간의 범죄적 연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의료협회의 경고 사실은 범죄가 아니었지만 그의 평판과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신과 의사 마렉 벤초는 자신의 동기가 항상 순전히 전문적이었고 환자에 대한 돌봄이 그의 우선순위였다고 계속 주장했다. 반면 수사팀은 이제 의사와 크리스티나의 어머니 간의 재정적 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만약 지불이 정말로 현금으로 클리닉을 우회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크리스티나를 집에 두고 그녀의 상태를 숨기는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공모를 의미할 수 있었다. 한편 경찰은 노바크 가족의 재정 보고서와 벤초 박사의 개인 은행 명세서를 요청하여 비공식적인 연결이 존재했는지 알아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나중에 확인해야 했다. 새로운 사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수사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이제 아무도 크리스티나의 가정 격리 결정이 오로지 그녀의 부모들에 의해 내려졌다고 확신하지 않았다. 점점 더 자주 사건에는 동기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역할이 끝까지 분명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다. 약물 감정과 의사 행동의 이상한 점들은 분명히 사건의 수사팀이 아직 밝혀내야 할 이면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새로운 의약품의 출처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수사는 2021년 10월 2일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았다. 프라하의 불법 의약품 시장 중 한 곳에서의 경찰 작전이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졌다. 수사관들은 앞서 크리스티나 노바코바의 욕실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항정신병 약물 12포를 압수했다. 약물 판매자는 이고르 코바치, 노바크 가족의 이웃인 주자나 코바초바의 남편이었다. 이것은 전화통화와 일상적인 의혹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노바크 가족과 그들의 이웃들 사이의 첫 번째 심각한 연결이었다. 이고르 코바치는 눈에 띄지 않는 이웃들에게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프라하 외곽의 대형 약국 창고 중 한 곳에서 평범한 하역 작업자로 일했다. 매일 이고르는 자전거로 출근했는데 편도로 약 7km를 이동했다. 수사팀은 항정신병 약물이 어떻게 코바치의 손에 들어갔는지 빠르게 파악했다. 2020년 11월 11일 창고에서 찍힌 감시 카메라 녹화에서 이고르가 바로 이 약물의 여러 포장을 훔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하역 작업자에게 왜 이미 오래전에 공식적으로 생산이 중단된 이 희귀한 항정신병 약물이 필요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이고르가 신문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어떤 설명도 거부했다. 그의 변호사는 간단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내 의뢰인은 개인 사용을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 이 버전은 특히 훔친 약물의 양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확인했다. 그 양은 매우 심각한 단계의 장애에서 여러 달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이었지만 이고르에게는 그런 약물을 필요로 하는 어떤 의학적 진단도 기록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논리적으로 도난의 목적이 지하시장에서의 재판매였다고 추정했다. 프라하는 다른 대형 유럽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특히 공식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의약품들의 불법 유통이 있었다. 경찰관들은 훔친 포장들이 바로 그곳으로 향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곧 사건을 다시 노바크 가족 쪽으로 돌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이고르 코바치에게서 압수한 각 포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던 중 그중 하나에서 선명한 지문을 발견했다. 이 지문은 에바 노바코바, 크리스티나의 어머니 것이었다. 이렇게 이웃들과 노바크 가족 사이에 훔친 약물을 통한 직접적인 물리적 연결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이고르 코바치 자신은 계속 침묵했다. 주자나 코바초바는 신문에서 놀라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남편의 그런 행동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미 그녀의 말을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는데 특히 그녀가 이전에 간병인으로 일했고 분명히 그런 약물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후였다. 경찰은 아직 정확히 어떻게 약물 포장이 에바 노바코바의 손에 들어갔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여러 가설이 있었다. 아마도 크리스티나의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약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고르로부터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의식적으로 약물을 구매했을 것이다. 또는 포장이 이고르로부터 구매하여 약물을 재판매하는 제3자를 통해 우연히 그녀에게 도달했을 수도 있었다. 수사관들은 에바 노바코바의 지난 1년간 재정 거래를 철저히 조사했지만 아직 의심스러운 거래나 큰 현금 액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미 이해했다. 크리스티나의 어머니는 분명히 항정신병 약물 공급 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의 정확한 기능이 구매자, 중개인 또는 단순한 우연한 소비자였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이고르 코바치에 관해서는 경찰도 그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창고에서의 약물 도난이라는 명백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는 훨씬 더 대규모 계획에서 오히려 작은 인물로 보였다. 수사팀은 그가 노바크 가족만을 위해 의도적으로 약물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었다. 크리스티나의 어머니가 지하시장의 많은 구매자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관계와 가족들 간의 밀접한 관계가 그들의 긴밀한 협력 가능성을 상당히 높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수사팀은 이 수사 라인을 최대한 자세히 작업하기로 결정했다. 에바가 정확히 어떻게 약물을 얻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열려 있었다. 수사팀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그녀가 약물 출처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들을 완전히 합법적인 것으로 여겼고 단순히 세부 사항에 신경 쓰지 않고 이웃으로부터 구매했는지였다. 어떤 경우든 이제 그녀는 명확한 설명을 해야 했다. 이 순간부터 수사의 초점은 점차 에바 노바코바의 인물과 이 이야기에서 그녀의 실제 역할로 옮겨졌다. 지금까지 크리스티나의 어머니는 오히려 상황과 가족 비극의 피해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었다.
새로운 발견은 수사를 급격히 복잡하게 만들었고 이미 복잡하고 얽힌 이야기에 더 많은 질문을 추가했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매일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 결말은 아마도 그와 관련된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21년 10월 10일 경찰은 에바 노바코바의 재정조사 결과를 받았다. 수사팀의 주의를 끈 것은 가족의 전형적인 생활비와 급격히 다른 그녀의 금전거래의 특이한 패턴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초부터 욕실 발견 순간까지 에바는 개인 은행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현금을 인출했다. 이는 2달마다 일어났으며 항상 같은 금액 400유로였다. 규칙성과 금액의 정확성을 고려할 때 수사관들은 즉시 이 돈이 그녀가 이전에 경찰에 알리지 않은 어떤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가장 특이한 거래는 최근에 일어났는데 2021년 8월 5일 경찰이 크리스티나를 발견하기 한 달여 전이었다. 이날 에바 노바코바는 갑자기 마렉 벤초 박사의 은행 계좌로 1200유로를 송금했다. 송금에는 상담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는 이전처럼 현금이 아닌 은행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이자 유일한 지불이었다. 경찰은 즉시 에바 노바코바를 재신문에 부르기로 결정했다. 정신과 의사에게 특이한 송금에 대한 질문에 크리스티나의 어머니는 상당히 침착하게 답했다. 그녀는 벤초 박사가 올해 가을에 계획되었다고 여겨지는 크리스티나의 향후 입원에 대한 선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전의 현금 지불도 의사를 위한 것이었다. 그의 정기적인 원격 상담과 권고에 대한 것이었다고 여겨졌다. 이번에 송금이 현금이 아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에바는 간단히 설명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금액이 너무 커서 개인적으로 손에 전달하기에는 너무 컸다고 했다. 이 버전 자체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들렸다. 가족은 특히 이전에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었던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정말로 입원을 계획할 수 있었다. 경찰은 심지어 어머니가 진심으로 딸의 치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했고 단순히 상황의 인질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모든 것을 철저히 확인하는 데 익숙했다. 수사관들은 어머니의 버전에 대한 확인을 위해 벤초 박사에게 연락했다. 그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의사의 변호사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벤초는 가족과 크리스티나의 입원을 계획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더욱이 그는 노바크 가족으로부터 어떤 선불 지불도 요구한 적이 없으며 2021년 8월의 송금은 그에게 완전한 놀라움이었다고 말했다. 벤초는 심지어 이전에 노바크 가족으로부터 어떤 현금 지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은행 명세서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수사팀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서 있었다. 누군가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입원과 정기적인 상담 지불에 대한 버전을 고집하는 크리스티나의 어머니이거나 반대를 주장하고 어떤 합의도 부인하는 벤초 박사이거나 두 선택지 모두 똑같이 설득력 있고 동시에 똑같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수사팀은 의사의 재정 문서를 확인했고 아직 그의 증언에 어떤 모순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이상한 송금을 받은 후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열려 있었다. 또한 수사관들은 이전의 모든 금액이 항상 현금 형태였고 어떤 은행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면 왜 어머니가 그토록 명백하게 지불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에바가 경찰이 크리스티나의 병력과 치료 이력을 조사하기 시작할 경우를 대비해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다른 이들은 어머니가 딸을 도우려는 진심 어린 시도에서 성실했고 의사가 의료 윤리 위반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말을 부인하고 있다고 여겼다. 어머니가 딸을 클리닉에 입원시킬 계획을 세웠고 팬데믹이 이를 방해했다는 버전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이제 그 진실성은 큰 의문해 있었다. 1200유로 송금은 너무 계획적이고 명백한 행동처럼 보였는데
마치 경찰의 주의를 끌고 어떤 합의를 문서화하기 위해 특별히 의도된 것 같았다. 한편 수사관들은 지난 몇 달간 어머니와 벤초 박사 간의 전화 통화와 메시지를 주의 깊게 연구했다. 입원에 대한 버전의 명백한 확인은 찾지 못했다. 어머니와 의사의 소통은 항상 극도로 간결하고 중립적이었으며 클리닉, 선불, 심지어 향후 입원에 대한 언급도 어디에도 없었다. 에바 노바코바와 마렉 벤초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명백해졌다. 수사팀에게는 분명했다. 그들이 공모해서 행동하며 이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하고 있거나 그들 중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어떤 경우든 크리스티나의 어머니와 그녀의 정신과 의사 사이의 재정적 연결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이는 크리스티나를 오로지 그녀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의료 권고에 따라 격리했다는 부모들이 이전에 말한 버전을 완전히 반박했다. 이제 수사관들은 노바크 가족의 행동 뒤에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수사의 최종 단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수사팀은 이미 선택 앞에 서 있었다. 일어난 일을 비극적인 상황의 결과, 누군가 한 사람의 개별적인 죄 또는 부모와 의사가 모두 연루된 공동 음모로 인정할 것인가?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과 관찰자들 모두 누가 실제로 이 이야기를 통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였다. 2022년 7월 22일 프라하 법원은 크리스티나 노바코바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거의 1년간 지속된 수사가 마침내 일어난 일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전히 밝혀냈다. 처음부터 크리스티나의 부모인 에바와 마르틴 노바크는 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공개를 피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의학적 도움이나 심지어 법보다도 더 중요했다. 지인, 친구들 또는 동료들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이 바로 체코를 충격에 빠뜨린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었다. 에바 노바코바는 공식 의료진을 신뢰하지 않고 병원과 클리닉을 통한 공개를 두려워하여 이웃인 주자나 코바초백에 도움을 요청했다. 주자나는 의료계에서의 오래된 인맥을 이용하여 제약 창고의 하역 작업자인 남편 이고르 코바치를 통해 항정신병 약물의 불법 공급을 조직했다. 어느 순간 마르틴 노바크는 상황에 더 많은 비밀성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웃들이 뭔가 의심하기 시작할까봐 우려한 그는 자신들의 아파트와 한층 아래 코바치 가족의 아파트 사이에 환기구를 밀폐하는 일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마르틴은 건설용 헤어드라이어와 에폭시 수지를 사용했는데 이를 야간에 발랐다. 수사팀은 헤어드라이어가 밀봉제의 경화 과정을 가속화했고 밤에 마르틴이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그는 크리스티나가 낼 수 있는 어떤 소리도 숨기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웃들의 침묵을 보장했다. 주자나는 약물 공급 지원 외에도 부모들에게 복용량에 대한 지시를 주어 비공식적인 의료 상담자 역할을 했다. 경찰은 이를 주자나와 마르틴 사이에 2019년까지 활발히 이루어진 전화 통화로 확인했는데 그때 부부는 공급 체계가 이미 확립되어 추가적인 상담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 체인의 핵심 고리는 크리스티나의 공식 정신과 의사인 마렉 벤초 박사였다. 그는 정기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위한 모든 필요한 의료 문서에 서명했으며 크리스티나의 심각한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했다. 의사는 그녀가 아파트에서 머무르는 실제 조건을 정말로 몰랐지만 그의 태만과 정기적인 상담에 대한 돈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바로 그의 원격 상담이 가족이 거의 4년 동안 사회 서비스에 면밀한 주의를 피할 수 있게 했다. 수사 중에 항정신병 약물 포장에서 발견된 에바 노바코바의 지문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버전이 확인되었다. 에바는 정기적으로 빈 포장을 이고르에게 전달하여 새로운 약물 배치를 받았다. 이 교환은 명확히 조율된 체계의 일부였다. 경찰은 바로 이웃 주차장의 야간 카메라가 마르틴의 손에 있는 바로 그 헤어드라이어를 포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차고 수리에 대한 그의 증언은 도구의 실제 용도로부터 의혹을 돌리려는 거짓말이었다. 주자나와 부모들의 연결도 분명해졌다.
그녀의 전화 통화는 항정신병 약물의 복용량과 사용에 대한 지시였다. 가족은 주잖아 자신이 의학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조언을 완전히 신뢰했다. 그런 상담은 그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실제 의사들에게 가지 않았는지에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2021년에 제조된 약물 포장 중 하나는 이고르 코바치가 약물을 판매한 불법 시장에서 경찰의 통제 구매 결과였다. 바로 이 포장이 수사팀이 전체 범죄 체인을 밝혀낼 수 있게 한 첫 번째 심각한 단서가 되었다. 재판 과정은 긴장감이 넘쳤다. 마르틴 노바크는 아내에게 죄를 전가하려고 시도했으며 바로 그녀가 전체 체계를 지휘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벤초 박사에게 한 은행 송금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다. 주자나 코바초바가 예상치 못하게 증언을 바꾸고 법정에서 직접 마르틴이 그녀가 이전에 경찰에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이제 두 부모 모두 법원의 눈에 유죄이고 크리스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동등하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재판 과정이 끝난 후 에바와 마르틴 노바크는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둘에게 동일한 형, 12년의 자유형을 선고했다. 주자나와 이고르 코바치는 공범과 의약품 절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마렉 벤초 박사는 의료 태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2년의 집행유예형을 받았다.